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생생지역알림 제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생지역알림이 무엇하는 코너인가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활약상을 좀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지방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 보입니다.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우리 생생지역알림만 그동안 나왔던 프로그램 계속 보시면 나중에 대한민국의 정책 컨텐츠가 다 모여있는 그런 집합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은평구에서 구청장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부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똑소리 난다는 별명이 있죠? 네. 네, 그리고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충남 부여에서 오신 박정현 군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백제구도 부여에서 온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얘기를 조금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김미경 부청장님은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지역에서 정치를 계속했어요. 제가 기초 2번, 광역 2번 의원을 했고요.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까? 중간에 한 번 떨어진 적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중간에 또 보궐선거가, 제가 물려던 지역이 보궐선거가 있어서 제가 또 다시 당선되고 해서 기초 2번, 광역 2번 하고 이번에 구청장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뭐 은평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 지역 형태,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근데 과거에 노사모 활동도 하셨습니까? 물론이죠. 과거에 노사모 했던 분들이 네. 청장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노사모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신 이후에도, 서거 전에도 봉화마을에 나무도 심으러 가고 또 청와대 계실 때도 가봤지만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다녔고, 그리고 서거하시고 이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봉화마을을 다녔죠. 네, 그랬군요. 네. 우리 박정현 군수님 어떻게 살아오신 분이십니까? 뭐 했어요 그동안 군수 되기 이전에? 직업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셨는데? 20대 때는 뭐 시절이 80년대라 네네. 학생운동, 학생운동. 청년 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도 했었고 당연히 취직해야죠. 그러다가 네. 도저히 양심상 예. 그렇게 살기는 좀 그래서 다시 또 시민운동 한다고 시민운동 하셨구나. 시민운동으로 30대 때 시민운동. 30대, 40대 중반까지. 40대 중반까지. 네. 시민운동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시민운동 저는 하셨습니까? 통일운동 쪽. 그러셨군요. 했고요. 남북 교류협력, 민간 남북 교류협력 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2006년, 2007년에 그것도 해봤어요. 개성공단에 네네. 남북 청소년 네. 통화나무 심기. 예. 제가 기획을 했었죠. 야, 이번에 야. 그 몇 년 전에 어쨌든 싱가포르 회담, 네. 그다음에 뭐 하노이 회담, 뭐 이런 등등을 거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기가 무량했겠습니다. 그럼요. 뭔가 근데 좀 되나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죠. 네, 맞아요. 네.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삐끄덕거리기도 하고 또 뒤로 또 후퇴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늘 전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큰 이런 흐름으로 것들이- 보면 예, 한 발 한 그렇죠. 발 내딛고 예, 있죠.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오늘 둘이 잘 만난 것 같아요. 왜요? 저희가 이따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은평이 통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남북 한반도가 중심 지역이 은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천리라고 해서 의주로 천리, 부산으로 천리, 한반도 중심이 은평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남북 지리적으로? 네, 지리적으로 듣고 남북의 여러 역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잘 만났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나요, 두 분? 전혀. 전혀? 알고는 좀 있었는데. 안면은 예. 있었지만 친하진 않았고. 약간의 그렇죠.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강당 네. 활동하니까 네. 네. 공식적인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뵀어요. 네, 뵀었죠. 네. 그리고 부지사 활동도 하셨다면서요, 충남에서. 예.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1년 조금 넘게 했죠. 2013년도, 14년도. 그게 뭐랄까요, 군수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던가요? 부지사 해봤던 경험이? 확실히 좀 도움이 큽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충남 지역의 공무원 사회나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도 그때 많이 알았고 네네. 무엇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제 예산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루는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자,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데 사실 코로나 전국을 저희가 이제 지켜보면서 지방 정부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드라이브스루 뭐 이런 것도 지방 정부가 네. 먼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방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방 정부에 대한 역할, 존재감 이런 것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 과정에서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시민들 만나 보면서 이 코로나 정국에서 지방 정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좀 의식 구조나 생각 구조가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뀐 측면이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방역이야 뭐 지금 K 방역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앙 정부 역할이 있고 또 지방 정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해서 그게 이제 중앙 정부의 사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도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협업도 잘 되고 한 것 같고요. 또 주민들 스스로도 저희 지역 주민들도 이제 방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지방 정부에서 세세하게 터치를 해드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이제 12월 되면서는 아무래도 조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지만 그런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 세계적으로 언론에도 나와지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야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야 하는 자신감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가이드가 나오면 시민들이 잘 따라줍니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시간은 9시 이후에는 팔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뭔가 네. 행정 명령이 이루어지면 네, 네. 잘 지켜주시나요? 그 외국에는 굉장히 그런 것도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굉장히 잘 따라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는 부분도 일부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중앙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는 잘 따라주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부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부여는 지금 아주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2월 달에 심각 단계 발효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희도 교회에 아주 조그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7명으로 시작해서 11명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그때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시민들께서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네. 16명, 16명. 16명이요? 16명인데 예. 충남에서 4위예요. 와우. 많이 발생하지 않는 15개 시군 중에서 4위인데 인근 고장이나 서울에서 오셨던 분이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서 이제 분류만 우리 지역으로 됐지 실제 아. 우리 부역 국민들은 11명 정도가 지금 어. 됐고요. 충남으로 보면 전체 공동 2위에 해당되는 건데 뭐 중증 환자도 없습니까? 없어요. 아, 우리 와. 다 다행이네요. 완치됐어요. 또. 오 대단하시네요. 다 완치됐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코로나19의 특성을 보면 기저질환 환자나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치명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농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령 비율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오히려. 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 30대 젊은 층들이 걸려도 감기처럼 낫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막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가족들한테도 감염시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제 고령 사회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유익한 점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낫습니다. 좀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인구가 이제 50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저희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래도 주민들이 다 외부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지역의 가족들 감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역의 집단 감염이나 이런 거는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가 생활 자체를 다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12월에 정말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서 2월 달부터 11월까지의 확진자 수와 지금 12월의 확진자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좀 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진들 고생하는 건 알거든요. 중앙
지방정부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컨트롤타워 있는 분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떤 활동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시겠죠. 그 얘기도 조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무량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저희가 2월 달에 처음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 그때 저희가 갑자기 은평성모병원이 처음 확진자가 생겼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 코트 격리하고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아예 박원순 시장님을 뵈러 갔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거의 의료진만 해도 2,500분이 계시는 곳이고 환자만 해도 거의 뭐 4,5천 명이 되시는 곳인데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님께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이 논의하자 해서 그때 이제 TF를 꾸렸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만 해도 25명이 3주 동안 그 병원에 가서 같이 역할을 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금도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가 한 700여 명의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거를 일일이 다 우리 직원들이 체킹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증상이라든가 특징적인 게 그렇죠. 있는지. 그날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열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전화로 하고 어디 나가는지 그런 것도 다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일들이 하나 소소한 하나일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가격리 되잖아요. 자가격리에 대한 물품까지 저희가 다 배달을 해드려야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가격리자분들 하나하나 컨트롤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그럼 상황이라서 이제 업무가 그 엄청나게 늘어났죠. 구청뿐만 아니라 자치센터, 옛날에 동사무소, 네. 주민자치센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거기도 다 협업하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다 한 1,600여 분이 되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투입이 되세요. 아, 거의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들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거죠.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그 정말. 고생한다는 얘기를 네. 좀 해주신 거고. 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1차, 2차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 복지, 누구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도 해봤고, 2차에는 또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실제 실행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여러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또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여 상황은 어땠었습니까? 1차, 2차 해보면서 반응들이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의 반응들이. 그럼요. 예. 좀 들려주시죠.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체감한 걸로는 보편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을 상대로 드리는 게 훨씬 시장에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선별 작업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걸리던가요? 선별적으로 해보면.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뭐 3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3주 이상? 3개월 이상. 3개월? 그런데 이제 늦으면. 물론 거기에는 국회가 승인을 해주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선별 작업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선별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불공평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굉장히 왜 나는 포함 안 돼?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많-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이라든가 자산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것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약간 이제 또 얘기를 다른데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우리 옆집 보니까 재산 많은 것 같은데 저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받고 나는 왜 못 받아? 네, 그게 막 이런 게 나오는 나오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끼리도 서로 아는데 오히려 뻔히. 지역 주민들 간 갈등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데 있어요. 대개 이제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영세 자영업자들. 그분들이 지금 쉽게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굉장히 어려운단 말이에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네, 거. 네. 손님이 안 오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드린다고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그거는 그분들한테는 정말 작은 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손님이 오게 해야지. 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빠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재난지원금을. 그렇다고 보면 소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는 일반 시민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민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다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냥 드리면 안 쓸 수도 있어요.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나빠지면 뜨려고 저축해 수도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저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드리되 지역 화폐를 통해서 드리는 게 지역 화폐를 드리면 기간을 정해서 주면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구현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우리 굿드레라는 이제 농산물 브랜드가 있어요. 공동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자화폐를 굿드레 페이로 이름을 지어서 순환형 굿드레 전자화폐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아 예. 제가 군대 되자마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전에 만들어놨어요. 어. 2, 3개월 전에. 그래서 거기서 국들의 폐에다 돌을 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농민수당도 도입했는데 이렇게 정책 화폐를 정책적으로 발행한 화폐를 거기다 넣어드렸더니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우리가 6만 6천 명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3만 6천 명인데요. 거의 대부분 국들의 폐를 90% 이상 쓰시는데 무려 890억 정도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여의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저보고 잘한다고 하죠. 야, 그러면 농민수당 얼마나 줍니까?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3번째 도입을 했고요. 네. 전라남도 해남하고 강진군, 해남군하고 강진군에 의해서 3번째로 도입을 했고 제 공약이 있어요. 군수 공약. 네. 그리고 이제 충남, 충북, 강원도, 경기도 이쪽 중부권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 60만 원 드렸어요. 1회에 한 번에. 한 1년에. 번에? 네. 농가 당. 농가당.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농민당 드릴 생각인데 제가 이제 이걸 세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충청남도의 다른 14개 시군과 충청남도도 이걸 수용했어요. 저는 2019년부터 했는데 아니 그거는 주민들이 받아보면 당연히 농민들이 좋아하니까 옆에 사는 동네에서는 왜 우리는 안 줘?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어. 충청남도하고 15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예. 전면적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도입을 하기로 하고 예. 충청남도가 또 도비를 더 지원을 해서 저는 2019년에 부여만 6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올해 충청남도 전역이 80만 원으로 아, 이렇게 그러니까 도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요. 네, 네. 그래서 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걸 국들의 피해로 지금은 드린 거죠. 지금은 이제 농가당 가는 거죠. 농가당, 이제 장기적으로 농민당 농민당. 확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도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업 하시는 분은 해당 없어요? 농민들만 일단 주는 아닙니다. 어업도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우리는 원래 내수면 어업이 조금밖에 발달 안 되고 그거 육지만 예를 들면 있어서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도 해당되고 다 포함돼요. 1차 산업들 네, 하시는 포함돼요. 분들. 포함되고 그래서 충청남도가 도입할 때 저는 농민수당이었지만 충청남도는 농어민수당으로 아 농어민 확대한 거죠. 그래서 잘하셨네요. 다 해당이 됩니다. 양승수 지사가 그런 부분들은 잘 받아 안았네요. 시기경 모험 사례를 네. 도 차원에서 확산시켰다. 아니 지금 뭐 본인 자랑 시간 나오니까 그냥 입이 이만큼 커지시고 목소리도 커지시고. 박정희 군수님 나빠요. 나빠요. 자 아니, 우리 네. 은평구청장님 내가 얘기할 그래서 시간 별명이 드려요. 네. 농민수당 전도사예요. 지금 아. 전도사로 왔습니다 지금. 잘 아니, 오셨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인구가 저희는 네. 베드타운 인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조는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주민분들께 정말 이게 수당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저 인구 50만에 그거 60만 원씩 드린다? 저희는 못하죠. 할 그 수가 없는 서울의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네, 네. 예산이 많지 않아요. 네. 지방은 오히려 그래도 그렇죠. 지원금 여러 가지 형태로 뭐 SOC 사업이 또 SOC 있고, 사업도 그런데 있고 나라에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따로. 네. 지방 정부는 돌아가는 게 꽤 많은데 네. 서울은 그런 돈이 점은 없어. 이제 유리해요 실제로. 네, 좋으시겠어요. 은평구청은 1년 살림살이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이제 전체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1조 되긴 했는데요. 1조. 네, 근데 그게 뭐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 1조까지 됐어요? 네, 네. 많이 이제- 늘은 거네요. 네. 부여는 얼마입니까? 부여가 인구 6만 6천에 살림살이 규모가 이제 작년에 2019년 결산이니까 올해 거는 이제 결산 아직 안 됐으니까 최초로 1조를 돌파를 했는데 야. 그냥 돌파한 게 6만에 아니고 우리 50만에 1조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그걸 아셔야 돼. 그래도 서울은 인구가 50만인데 은평구가 네. 1조인데 네. 지금 부여군이 6만 6천인데도 1조. 1조 2천억. 일- 제가 일조 한 번에 네. 3천억을 올려버렸어요. 이야,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 예산 증가율 29.43%로 보통 뭐 12% 13%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30% 올려놓고 있어요. 정부가 네. 국가균형발전 지방이 소멸된다는 위기 속에서 그전에도 사실은 지방에 좀씩 그 예산을 더 주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들을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간접적으로 인구당 예산액을 비교하면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은평구청장님께서도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 복지 1, 2차 재난지원금 다 겪어보셨는데 네, 네. 어떻게 반응들을 하시던가요?
저는 뭐 보편적 복지가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선별적 복지도 이제 그때그때 핀셋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우리 부여 군수님 말씀처럼 핀셋으로 하듯이 그게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다 주고 다시 오히려 돌려받자, 세금으로 돌려받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장시간하고 그분들한테 전달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숨 넘어간다. 이거 선별하는 동안 내가 그거 받기 위해서 숨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세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다시 받는 그런 형태가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서도 은평에서도 보편적 복지하면서는 주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8월 달까지 모든 걸 다 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서울시하고 국고 사업으로도 했고 8월 달까지 하면서 시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8월 달에 8.15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때 이후로 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러면서 또 지역사회가 경제가 좀 무너지고 다시 이제 12월이 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또 무증상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 경제가 좀 많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거 보면 네. 확실히 방역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가 네.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네, 네. 방역이 잘 갖춰져야 네.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별복지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세심하게 좀 해야 될 거. 그게 잘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니고 잘 다듬어져 있다고 하면 핀셋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조건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별복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편복지를 하되 예산이 수반만 될 수 있다면 네. 보편복지 하되 핀셋으로 꼭 필요한 분들은 좀 더 주면 돼요. 네. 보편적으로 주고 네. 맞춤형 복지를 거기에 네. 얹혀서 네. 더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은평에서는 은평사랑 상품권 같은 걸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190억 정도를 발행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좀 지원해 주시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저희도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 400억 정도 은평사랑 상품권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자금 육성을 저희는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25억에서 80억으로 늘리고 있고요. 또한 전통시장 상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이제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고 또 SNS로 해서 주민들이 이제 배송하는 시스템, 유튜브로 SNS로 이제 비대면을 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저희가 중간에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지역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본인들이 직접 거기 가서 시장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 구내 식당을 아예 문을 닫았어요. 네, 문을 일부러 닫고 밖에 사 먹으라고. 밖에 사서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1,0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다 지역사회도 다니고 하다 그거 보니까 잘했네요. 예, 아무래도 지역에 이제 지역 상권이 좀 살아났고 그 이외에도 아까 소비 쿠폰이라든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역이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2.5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만 이 과정만 우리 12월만 조금 넘기면 아마 내년부터는 더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더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부여군을 보니까 부여는 이제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기 네. 때문에 아까 네. 농민 수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소상공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농민들이 현실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방안 자체가 SNS나 막 언론에서 가짜 뉴스들 방역과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돌아다닙니까? 굉장히 많죠. 많습니까? 네, 굉장히 많고 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중앙 언론도 그렇고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 신호 이런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네, 심어줘야죠. 국민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고 서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족이라는 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죠.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보통 아침에 시간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경제활동하고 저녁 시간에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고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활동하고 저녁에 잠깐 모여서 하고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있는 개념으로 보통 많이 있잖아요. 학교도 안 가게 되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상처를 주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각 집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가 폭력, 또 지역 아동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중앙 언론이나 또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리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심리 들어요. 방역? 네, 네. 그런데 이게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론계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우리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지역의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교육과 이런 데에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한 54개 정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어놔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과자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김장 배추, 김장 담그는 이런 것까지 키트까지 보내줘서 다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끔 엄마와 아이와 또 가족들이 다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탑재해서 네.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부여는 뭐 그런 가짜 뉴스 많이 돌아다닙니까? 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니 거기는 걸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열 몇 명 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보면 좋은 거는 얘기 안 해요. 아, 나쁜 그러니까 거는 근데 정부에서 흠잡을 거 한두 가지 생기면 그렇죠. 막 이게 살이 붙어갖고 네. 이상한 소문까지 막 내고 이렇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거 가짜뉴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것까지도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또 철석같이 믿는 게 또 문제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신뢰도가 그러니까 뭐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있을 수 있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 구성원 간 신뢰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그런 보니까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좀 네. 활용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심하죠. 네. 굉장히 심하고 정치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결국 언론의 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언론이 물론 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을 수도 있고 카르텔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당파성이 있어요. 확실히 네. 아주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K방역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네. 그럼 뭐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이제 백신 문제나 이런 것만 해도 입장이라는 게 있고 좀 진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마치 K방역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그냥 몰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론이 일부러 증폭시키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요즘에 화두가 음. 검찰개혁이긴 한데 네. 검찰개혁의 최종 지향점은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은 검찰개혁은 이미 이제 시민들, 국민들한테 충분히 왜 중요한지는 알려졌다고 봐요. 네. 문제는 그 절차나 과정을 좀 매끄럽게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만 하면 될 것 같고 네. 언론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언론 개혁을 왜 해야 되냐면 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오히려 공동체를 지금 무너뜨리는 파괴적 행위까지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징벌적 배상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도입을 해서 언론의 횡포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아. 이 국회의원들이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네. 좀 방송에 나가시면 많이 말씀해 주세요 좀. 네. 네, 저는 뭐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동의하고. 조동룡부터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아 이거 조동룡한테 또 금방 내 부여까지 내려오지 않나 모르겠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방역이 너무 가짜 뉴스가 네, 많아서 네. 국민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 맞습니다. 신뢰도도 많이 낮아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아마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그렇죠, 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요번에 우리 우스갯소리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네. 이르면 3월달, 우리는 빨라야 3월달 네. 이런 식으로 표현 조선일보가 자체가 그런 표현을 했죠. 네, 일본하고 표현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네. 아주 자, 중요하고. 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언론 개혁이 중요하다. 박정현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요. 심리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좀 갖출 필요 있다. 김미경 부총장님께서 주문을 좀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틈틈이 깨알같이 본인들 자랑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자, 단체장에 왜 도전했는지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우리 또 두 분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신 분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단체장에 도전하시게 됐습니까? 출마 이유 간단하게.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출마를 하셨었어요. 그랬어요? 아버님이 출마하셨는데 아버님을 제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쉬고 이제 아버님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버님이 그때는 98년도인데 그때는 선거 공영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 선거의 전형이었어요. 지방선거 때 네, 98년 네, 기억납니다. 98년. 최고였죠, 최고. 예, 예. 근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제 선거 공영제로 바꿨지만 그때 아버님이 도전하시고 그때 제가 불합리한 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예? 불합리한 것들을 불합리한 걸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밖에서 아무리 당선되셨나요? 네, 떨어지셨어요. 아, 근데 아버지가 경선에서 현역과 이기셨는데 그분이 또 무소속으로 나가셨어요. 아. 그러는 바람에 이제 지셨는데요. 은평에서. 네, 네, 오. 네. 이제 그러셨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밖에서 아무리 뭐 바꾸자 해서 바꾸는 걸 한두 개라고 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간 거는 5, 6개를 바꿀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에 도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 쭉 이제 밟아 왔군요. 네, 또 주변에서도 이제 권유도 저희 아버지 도울 때 권유가 있어서 제가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인의 피가 흘렀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눈이 다 빠질 때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신문을 보면 보통 사회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정치면을 봤어요. 야.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게 피가 있었지 않았나. 아니 지금 그렇게 보니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도 굉장히 조리 있게 강단이 있다랄까 단단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표현도 감사합니다.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박장인 군수님은 어떤 계기로? 네, 도전할- 시민운동 좀 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운동 예, 시민운동.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짚어내거나 대안을 제시해도 음,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장애 때문에 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일이 안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음, 법을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네. 이제 2007년도였어요. 전 늦게 좀 시작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선후배들이 20대 후반부터 비서나 보좌진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남들 다 국회의원 하거나 잘 나갈 때 예. 늦깎이로 이제 시작을 했대요. 네. 그때가 아마 평민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보면 7번째 제야 시민사회 수혈이라고 보는데 제가 막차로 이제 대통합민주신당 때 중앙위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2007년에 네, 2007년에 그 저 대선 앞두고 그때 같이 일했던 선후배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박홍근 의원 님 예. 계셔요. 그때 박홍근 의원이 우리 같은 모임에 예. 사무처장을 했고 예. 내가 기획실장을 했는데 박홍근 의원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삼선 압니다. 중진이 됐고 예? 벌써 중진됐죠. 그렇죠. 삼선 중진이 됐고 삼선. 사실 학번은 후배죠. 거기 아마 88학번일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8인데 저는 이제 초선 군수가 됐고 제가 사실은 2번 떨어졌죠. 부여청장에서 처음에 2012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삼성으로 떨어졌고 민주당 뭐 힘든 지역이니까. 궁금한 거. 부여에서 민주당으로 첫 번째 당선된 건가요? 예. 그래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축하. 국회의원 아직 안 나왔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나왔고.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 아. 중대선거구제 때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2등으로 된 적이 지금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저기 정진석 의원이고 박수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출마했던 대변인, 전 2012년은 대변인이죠? 19대 때인데 음. 부여청양이 선거구였고 공주가 단독 선거구였어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공주 부여청양이 이제 합쳐졌죠. 복합 선거구로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기야 뭐 거기는 과거에 보면 흔히 말하는 자민련 쪽에 이제 그런 그렇죠. 힘이 좀 셌던 지역들은 김종필 총재 계셨던 고향. 김종필 네. 김종필 공주 아니에요 총재님만- 공주 예? 공주죠 김종필 아니에요. 부여. 김종필 총재가 부여였나요? 부여분인데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또 우리 이해찬 전 당대표가 청양 청양. 야 거물들이 많았구나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예산. 예산 그쵸? 이완구 전 총리가 예. 청양. 청양 이러다 보니까 뭐 보수의 아성이에요. 야, 대단하시네요, 우리. 근데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야. 첫 번째 화이팅! 부여에서 화이팅! 민주당 네. 단체장이 네, 탄생을 했군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 노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 이번에 박정현 군수께서 먼저. 저는 뭐 아무래도 굉장히 진보적이죠. 진보적인데 저도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갔죠. 왜냐하면 당선이 돼야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뭐 좌우명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좌우명 뭐 이런 게 있어요? 좌우명? 예. 좌우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역지사지 있습니다. 역지사지. 예. 그 좋은 자세인데. 사람들하고 같이 엉켜서 살다 보니까 네. 내 입장 있으면 남의 입장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입장을 고집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은 싸움밖에 안 되니까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려면 남의 생각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다 안 되면 내 것도 좀 내놔서 서로 양보하면서 결과물을 내야 그나마 사회가 조금씩 진전할 수 있다.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신 것 같고 부여의 정서에 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주 잘 봤습니다. 김미경 청장님께서는 저는 행동하는 삶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것 빼고는 무조건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 살기도 하지만 뭐든지 참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 예. 그래서 행동하는 삶, 그런 삶의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정치 철학이라면 우리가 이제 보통 평등하자, 공정하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또 눈높이는 어려운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군수, 어떤 구청장이 되겠다 당선된 다음에 마음을 먹었을 것 같은데 한마디 들려주시죠. 군수님께서는 어떤 군수가 되고 싶었습니까?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요. 군수님들이 3분 나오셨어요. 2번씩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7번째 7기 군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으로 끝날 때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뒤로도 계속 군수님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건방진 욕심이 하나 있는데 부여군이라는 기초단체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명군수로 남는 게 제 꿈이에요. 명군수. 옛날로 치면 명사또인데요. 그래서 성을 개명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명정현 이건 아니죠. 명군수. 예,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모든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백서도 발간하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걸 잘했거든요. 기록이 결국은 기록이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저 얘기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일을 한다는 거하고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건방지게도 백제 역사, 그러니까 백제 역사가 한성백제 5세기 한 500년 가까이 있었고 웅진백제 61년 있었고 나머지 이제 사비백제 123년 있었는데 내가 한성백제하고 웅진백제는 제가 책임을 못 져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고 공주시장이나 서울시장이 아니라 그런데 백제 시대 후반기 123년간과 부흥운동 한 5년간을 합친 이 시기에 백제 역사를 재정립하는 백제 역사 재정립 편찬위원회를 둬서 네. 전국에 계신 내노라는 역사학자 30분을 모시고 네. 백제 역사를 지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어우. 오. 근데 어떻게까지 이거 제가 진짜 필요한 요청을 일이에요. 드렸냐면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라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개론서 이상으로 써달라. 심지어는 대학에서 역사학의 인문학 과정으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써달라고. 시간은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쉽게 썼으면 좋겠다. 돈도 상관없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썼으면 좋겠어. 많은 분들이 읽기 편하게.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백제 역사는 패한 역사, 패배한 역사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폄훼됐고 아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저도 은평에서도 그런 이제 역사 활동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스님께서 하신 진관사 같은 경우에 일장기 이후에 그려진 태극기 같은 거 굉장히 진관사 중요하잖아요. 태극기. 네,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100주년에 광화문에 태극기를 갖고 나가셨는데요. 그 태극기가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일장기 이후에 을장기를 굵은 길을 오려서 붙여서 그 위에다가 그린 태극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태극기이고 그게 우리 이제 독립운동의 모토인 그런 상황인 거고 진관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아까 구청장님은 청장 됐을 때 이것을 꼭 해야겠다 마음먹은 거 혹시 있습니까?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은평은 북한산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북한산과 더불어서 나머지 또 5개 산인데 6개 산과 저희가 천이 2개예요. 그러니까 6개 산과 천이 2개로 천의 자연 조건이 있죠. 서울이라는 곳에 이렇게 산 6개로 둘러싸이고 천이 있는 곳이 거의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저는 은평이라는 곳이 은평이란 도시의 문화를 입혀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할 일인 거고요. 은평은 지금 한국문학관이 저희가 2023년에 들어서고요. 한국문학관. 한국문학관. 네, 그 기자촌이 있죠. 우리 기자촌이 있었죠. 네네. 옛날에 네. 기자촌 지역에 한국문학관이 들어서고 그 밑에 예술인 마을이 들어서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게 기자촌 있는데 들어서나요? 예. 그러니까 북한산 자락이에요, 다. 예, 거기에 한옥마을도 있고요. 한옥마을 있죠. 네네, 한옥마을도 그게 있고. 어울리네요. 그 네. 한옥마을 네. 문학관 뭐 이런 등등이. 문학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문화가 또 있어요. 거기에 고전 번역원이 있고 사비나 미술관이 있고 굉장히 사립미술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지금 계속해서 같이 넣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 토대 위에서 저희 은평은 참여 예산이 아주 전국으로 유명한 곳이죠. 아니, 저도 예, 그건 주민 확실히 참여. 기억이 나요. 네. 전임 구청장 네, 시절부터 네. 시작해서 네. 저희 참여예산.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 올해는 온라인으로 지금 했어요. 최초로 온라인 주민총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만여 분이 참여하고 또 온라인으로만 700여 명이 참여하고 10,000명이 참여했다?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700명이 참여하고 또 청소년 주민 참여도 400여 명이 참여해서 온라인 주민총회를 해서 저희는 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타의 추종을 보려 할 정도로 올해도 그게 1등을 해서 저희가 1억 6천만 원의 예산도 지금 받았답니다. 한마디로 뭐 네. 참여 정치의 선두 지역, 모험 네. 도시 네. 이런 이미지네요. 그렇죠. 우리 은평구민들은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도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저희가 동마다 미싱을 다 드렸어요. 미싱 2대씩.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미싱으로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하고 지역에 아이들 마스크도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협업하는 구조가 너무 잘 돼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관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을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또한 이번에 그 마스크를 만드시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이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은평에서.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은평에서 정말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로 하는 게 아이맘 택시가 있어요. 아이맘 택시. 아이맘 택시. 네,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저출생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거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저출생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아이맘 택시예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바이러스라든가 기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들이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병원을 그냥 요즘 함부로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점에 발맞춰서 만들어낸 그렇죠. 아이템인 거죠? 네, 코로나보단 약간 앞섰지만 이게 오히려 정책이 코로나 정책으로 오히려 더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1년에 10번씩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관내 병원을 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원을 전용. 해주는군요. 네, 전용 택시예요. 전용. 택시를 해서 지원비를 주고 전용적으로 택시 기사분이 계시고 이분만 전용으로. 그러면 맞춤형으로 딱 그렇죠. 이 택시 임신부만. 기사하고 우리 임산부하고 네네네. 연결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앱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1시간 전에 하루와 1시간 전에만 신청을 하시면 앱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임신부하고 저희가 올해는 1세까지 했고요. 0세부터 1세까지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2세까지 좀 연장하고 원래 4대를 했지만 내년에는 8대로 늘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나 임산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방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가장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네요. 네. 병원을 또 이분들은 다녀야 되는데 병원을 다닐 수 있게끔 했던 것들이고요. 아 좋아. 네. 좋아. 그리고 아이맘 택시. 또 한 좋아. 가지가 제가 또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 제일 문제 있었던 게 재활용품이잖아요. 네네. 재활용 굉장히 심각하고 또 2025년 되면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굉장히 문제인데 저희 은평에서는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세 개구가 MOU를 맺어서 서대문에서는 세 개구의 음식물을 책임지고 마포에서는 소각, 저희는 재활용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은평에서 짓고 있는데요. 이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평에서는 그런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굉장히 깨끗한 재활용 또 안정된 재활용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에 5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해서 재활용을 주민들이 스스로 갖고 나오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또 하게끔 해요. 아, 8가지로 분리수거를 하고 여기에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사람을 둬서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분리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페이백을 해드리죠. 쓰레기 봉지를 하나 다시 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후 변화 문제가 네. 성큼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잖아요. 절박한 문제로 됐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사실. 그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재활용은 정말 우리가 잘 분리해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90% 이상을 그냥 직매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골라서 그거를 재활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맘 택시도 그렇고. 제가 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은평구 하면 저는 이제 약간 따뜻한 도시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맞습니다. 소모임이라든가 여러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저력이 아까 이제 참여 예산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제도화되고 있고 네, 그런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문학 이런 걸 좀 입혀서 네. 좀 더 주민들한테 네. 은평에 이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죠. 은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타운이에요. 그렇죠. 베드타운이다 기업이 별로 보니까 없죠. 네, 기업도 없고 베드타운이라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미래의 먹거리는 저는 은평이란 도시의 문화를 입혀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은평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은평은 지금 DMC하고 이제 상암동하고 가까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DMC 그다음에 불광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벚꽃이 굉장히 좋습니다. 3, 4월 되면 벚꽃이 굉장히 좋은데 네. 불광천 그다음에 혁신파크, 불광동, 연신내 우리 GTX A 노선 있는 연신내 그리고 진관동까지 연결해서 그 구조를 문화 벨트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그러니까 만드는 지금 거죠. 은평은 주변에 보면 마포하고 인접해 있고 저쪽은 또 고양시하고 서대문. 인접해 있고 네. 그다음에 서대문 네, 네, 또 네. 종로도 약간 네, 종로 조금 있죠. 조금 있죠. 예, 근데 서대문, 터널이 있긴 하죠. 마포, 고양. 네, 거의 그러면 라이벌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이벌 도시는 저희는 강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네.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혼자 생각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구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강남입니까? 왜 강남이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지금 은평에 여러 가지 아까 아이맘 택시부터 시작해서 주민 참여 그다음에 모아모아 사업이라든가 각종 그것들을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는 이제 일일 생활권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전체도.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은평은 교통 문제예요. 교통 문제. 그렇죠. 네, 그게 참 속상하고 그런데요. 지금 많이 막히죠. 네, 교통이. 아무래도 시내로 들어오려면. 저희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북으로 연결되는 경의선 출발지, 북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유럽으로 가는 출발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철도로는 수색역이 있고 또 도로는 통일로라고 해서 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예요. 북도 1번 도로가 있고 그래서 철도와 도로를 다 끼고 있고요. 네. 양천리라고 해서 한반도 중심, 의주로 천리, 부산으로 천리, 한반도 중심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처음에 이익 자체가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구파발이라든가 역삼이라든가 역마을, 역촌동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있었죠. 이러듯이 은평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통일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문화를 저희가 입혀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교통은 지금 신분당선이 네. 좀 관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계속했던 게 이제 GTX A 노선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연신내는 이미 착공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있고. 연신내에서 쓰는 건가요? 네네, 그 그거는- 고향 일산 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 GTX에서 그 연신내는 GTX A는 이미 이제 착공을 했고요. 또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자 접격성이 이제 통과돼서 그게 은평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대까지 가는 경전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신분당선 연장선인데 이게 이제 강남으로 해서 이제 용산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연장으로 해서 저희 은평 그다음에 이게 삼송까지 연결되는 진관동 그다음 불광동 저기 삼성까지 그게요, 연결되는 연결이 거거든요. 되면 네. 고향부터 시작해서 네. 은평, 용산, 강남, 분당, 수지, 수원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쭉 이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수원까지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인구가 저희가 아까 50만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30만이 서명을 했어요. 30만이. 이걸 해달라 요청을 이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교통 정책이 좀 해소가 돼야 교통 불만이 해소가 돼야 네. 지역의 편의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시민의. 저희가 작년에는 정세균 우리 총리님께도 갔었고 그다음에 양쪽에 정세균 총리님도 계시지만 이낙연 우리 지금 당 대표님 계시잖아요. 네. 당 대표님이 또 공약이기도 해요. 그럼 신분당선 맞아요. 연장이. 종로하고 네, 연결돼 네, 있죠. 네. 종로오셨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연계된 우리 지자체끼리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요청도 총리님께도 그리고 하고. 이거 언제 최종 결정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조금 진도가 저희가 더뎌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거는 전 될 거라고 하고 그 또 임기 중에 이 예.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네요. 네, 중요한 과제이고요.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도 더 힘을 내주시고 신분 당선에 대해서는 더 힘을 갖고 열심히 하고 또 은평세길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미 이제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 도로망이라든가 다 돼 있고 이미 액션이 다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은평세길은 종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광화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예산은 다 돼 있지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그것도 속도를 내려고 새롭게 방향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신분 당선, 신분 당선하고 은평세길, 은평세길, 그다음에 수색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뭐 그쪽으로 그러니까-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평이라는 도시는 도시 재생 지역이 산세마을이 있어요. 재생과 개발을 동시에 하죠. 그리고 그게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아까 주민 참여라든가 참여 예산이라든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뭔가 같이 하자. 그야말로 시민 민주주의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평은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는데 그게 좀 유지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다 네.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은평이 지금 아파트 비율이 한 38%예요. 나머지는 지금 다 저층 주거지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은평의 현실에 맞게 보존할 건 보존하고 또 새롭게 혁신할 건 혁신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분당선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네. 은평의 많은 서울 시민들이나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은평에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이죠. 살고 싶은 도시로. 그러니까 은평은 그동안 너무 저평가돼 있었죠. 좀 그랬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내권하고 거의 10분, 15분 거리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은평이 저평가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뭐 진관사나 삼천사나 수국사부터 시작해서 불교 문화권부터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 또 은평에 들어서요. 이런 것들까지 다 문화적인 컨텐츠가 들어서면 아마 저는 제가 언제까지 구청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구청장을 내려놓을 때쯤이면 주민들이 김미경 잘했어. 그래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아마 소주 한 잔 기울이자. 이렇게 될 날을 제가 기다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광화문이라든가 이 종로 네. 시내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저평가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시간 쓰셨어요 지금 시간을. 자 네. 부여는 오랜만에 왔습니다. 부여는 아까 뭐 소개를 꽤 했는데 이제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인데 시민들의 뭐 불만 지점, 욕구, 니즈가 있다면 뭡니까?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기도 하고 백제 고도인데 사실은 이 명성에 걸맞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건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38년까지 부여만 7,092억을 투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이제 백제 유적지구가 부여만 있는 건 아니고 공주도 있고 또 전라북도 익산도 있는데 합쳐서 1조 3,8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유적지구가 8개가 있는데 공주에 2개가 있고 익산에 2개가 있고 부여에 4개가 있다 보니까 부여가 이제 절반 넘는 7,092억이 이제 부여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백제 역사를 아까 정리하는 이거랑 유적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적을 보건 정비하는 거는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백제 역사 재정립 편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고, 네.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건 정비 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거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제 답답한 건 역사 문화 관광 도시예요 부여가. 근데 잘 안 근데 가죠. 옛날에 수학여행 갈 때 우리 몇십 년 전에는 부여 갔었어요. 지금 뭐 그렇죠. 공주도 가고. 근데 지금 안 가죠. 예전에는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지 전국 2위, 3위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제 1위가 경주. 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데 간 거예요. 뭐 속리산, 공주, 부여 막 이렇게. 근데 지금 기억이 나요. 밀렸어요. 밀렸어요? 밀려 있는 게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뭐 문예관이라든가 문예의 전당이라든가 또는 역사 문화로 소개할 수 있는 각종 장소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군수님 보시기에 어떤 도시로 키우고 싶습니까?
저는 뭐 명실상부하게 고도답게 예. 고도다운 작지만 품격 있는 도시로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경주는 신라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백제 문화나 역사를 보러 공주로 가는지 부여로 가는지 어디 마땅치가 않거든 사실. 그 송파가 백제 문화가 또 있어서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주도권은 우리 부여가 갖겠다 이 얘기 하시니까 약간 그런 게 딱 잡혀야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이렇게 볼거리가 됐어요. 있어야지. 원래 주도권은 네. 한성백제도 아니고 예. 공주 웅진백제도 아니고 사비백제 부여가 맞아요. 아 그거는 맞는데 공주시장 모시고 나중에 한번 진검승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그 정도로 끝내고 그래서 고도답게 제대로 해서 많은 역사 문화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 네. 이게 목표인가요? 그렇죠. 그럼 라이벌 도시는 어디예요? 라이벌 도시는 경주일 수밖에 없죠. 아 공주를 보지 않고 왜냐하면 공주하고 경주. 부여는 경쟁보다는 같이 할 게 같이 너무 하니까. 많고 예. 궁극적으로는 공주하고 부여가 힘을 합쳐서 그래야겠네. 경주하고 맞짱을 떠서 예. 누가 더 국제적으로도 고도다운 도시인지를 경쟁하는 게 낫지 우리끼리 경쟁해봐야 별거 없죠. 아니 여기 잘 갖고 놓으면 일본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원래 많이 왔어요. 원래 그리고 이제 지금도 백제가 뿌리 많이 아닙니까 오고. 사실 문화를 전수해 주는 데 아니에요 일본한테. 사실은 뭐 일본 사람들 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반갑진 않아요. 아이 그건 근데 역사는 역사대로, 그렇지. 문화는 문화대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강남하고 이제 저희가 라이벌 도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강남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하면서 공공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남, 송파, 이제 뭐 서초 이런데.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강북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기업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기업분을 조금 나눠서 옛날 강남이 했을 때 강북에서 투자를 했었잖아요. 강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나오는 기여금을 우리 강남구청장 보시면 화내실 아니, 수 있는데 그거를 공공 좀- 기여를 예. 같이 쓰게끔 우리 그래서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게 연장선에 같이 쓰여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도 제안도 했습니다. 아니 그거 저도 궁금했는데 네. 현대자동차 들어서는 네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네. 박원순 시장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공공 기여금을 기여분을 나눠- 강북 네, 쪽으로 강북 쪽으로 다른 쓰자. 데에서 쓸 수 네. 있게끔 네.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아니 건가요? 결론은 이제 일부는 났는데요. 네. 그게 지금 또 공공 기여금이 좀 바뀌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그 층수 같은 경우에도 좀 달라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강남 개발할 때 강북에서 많은 투자를 했었지 않습니까? 학교도 옮기고 아니 중요한. 그 권한이 그렇기 서울시에 때문에 아니면 강남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물론 강남구도 있고 서울시도 있죠. 아, 각자 역할이 있는 건가요? 네, 각자 역할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원래 여러 가지 그런 룰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남구에서 힘을 좀 저희 강북에다 힘을 좀 주시면 좋겠다 정순균 싶습니다. 구청장이죠? 네네네네. 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잘 해보시죠. 네, 같이 알겠습니다. 그 노력을 정도 해야죠. 하고 네네. 그 부여의 현안은 뭡니까? 가장 큰 현안. 부여의 가장 큰 현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인프라 갖춰 나가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부여가 이제 농업도시예요. 농업도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업으로 먹고 사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원예 특작시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충청남도의 41%가 부여군에 집중돼 있어요. 원해 네. 시설하우스. 시설하우스. 네. 그래서 시설하우스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뭐가 발달돼 있냐면 과채류가 발달돼 있어요. 방울토마토 전국 생산량 1위. 아 방울토마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수박. 수박. 수박 정말 맛있는데 전국 생산량 2위. 아 그렇군요. 딸기. 뭐 이런 것 오늘 딸기도 가지고 왔는데 제철이거든요 지금. 아 예.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토양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토양 연작 장애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토경 재배 안 하니까 네. 고설 재배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물이 문제예요. 물이 지하수도 고갈될 수 있고 지하수도 철분 함유량이 많아져서 오염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맑은 물 정수 사업이라고 금강물을 정수해서 상수도처럼 이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 시설 원예 지역에 이게 막 한 500억 되는데 박시경 TV에서 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해서 전 압력하는 데가 아닙니다. 저희는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 많은 이게 이제 농업 쉽게 얘기하면 좋은 물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부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예요. 네. 아까 민선 7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따로 여쭤보지 않을 거고요. 네. 다른 지역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업, 아까 뭐 아이맘 택시 같은 걸 얘기를 하셨고,
농민수당은 3번째로 했다. 그 얘기도 했는데 충청권에서는 처음. 충청권에 처음. 아까 소개 못했던 것 중에 혹시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다기보다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예. 4대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등이 좀 많았죠. 우리끼리도. 그리고 이제 4대강 사업하고 상관없는 국민들하고도 이제 계속 4대강 사업을 했던 사람 쪽에서 그쪽 세력이 이제 강 인근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 이런 논리를 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금강 중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강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실제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저는 뭐 4대강 사업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네. 시민운동 할 때부터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원해 특작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박 재배라는 걸 해요. 겨울철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상온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데피는 거죠. 네. 따뜻하게. 그런데 강물을 백제보를 막았을 때는 지하 수위가 올라와서 문제가 없는데 백제보를 개방했을 때는 지하 수위가 떨어져요. 아, 그래서 예. 이제 상당히 피해가 한 번 있었죠. 2017년도에. 그래서 이제 지역에 농민들이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세게 붙었는데 제가 이제 환경부 또 금강유역 환경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농민대책회의 부여분을 다 끌어들여서 예. 민관협력 거버넌트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4대강 백제보 때문에 갈등이 있는 지역의 현안들을 민관협력 거버넌트를 최초로 만들어서 네. 이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로 이제 민관협력 거버넌트 음. 우수 사례 우수 상도 사례네. 받고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대립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난관을 극복할지 처음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다른 지역도 지금 보호 개방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갈등이 네.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네. 그런 지역들은 부여군을 방문을 해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환경부도 좋아했고 그대로 우리 네. 시민들, 아, 이건 농민들도 좋아했고 예, 좋네요. 자, 다른 지역에서 한 것 중에 뭐 은평구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해야죠. 하나 은평구도. 더 해. 야, 은평구 하나 자, 더. 하나 더 해. 저는 은평구에 예. 이게 진짜 요번에 은평구가 2020년도에 상 받은 내용들입니다. 뭐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요? 예, 저희가 요번에 상을 아니, 상을 막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리가. 상을 얼마나 네, 받으셨어요? 상을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상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장관상부터 대통령상까지 저희가 오. 없는 상이 없고요.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상 많이 받은 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좀 자랑하려고 제가 자랑 좀 해주세요. 은평에서 이렇게 네. 상을 많이 진짜 받았습니다. 상 많이 받으셨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스마트 교육, 네. 예, 스마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서울 평생학습 대상 최초의 대상도 받았고요. 제일 네. 중요한 게 저희가 스마트로 해서 AI 판독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20초 내에 판독을 해요. 예. 우리가 폐 뭐 이런 거 폐질환 이런 네, 것들이 네. 이 기계만 있으면은 20초 내에 판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상도 받았고요.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관이나 저희 기관에서 개인이나. 은평에서 저기 MOE 해가서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을 받았고 행정 협치 뭐 경제 환경 보건복지에서는 사관왕을 했어요. 사관왕. 뭐 엄청나게 이게 은평 되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정 소식지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는 분들만 보죠? 요즘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박시영 TV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예. 상 받은 것도 잘못 홍보하면 또 예. 구청장님이나 저나 예. 선거법 위반이 또 돼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묘해요 이게.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공보 활동 할 수 있는 데는 뭐 한 종인가밖에 못 나가 뭐 이런 규정이 쭉 있죠. 사진을 또 내면 안 된다. 안 되고 뭐 이런 이런 게 거. 있죠. 저희는 사진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 저희가 네. 이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홍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홍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자 다른 유튜브도 이런 지자체와 관련된 코너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박시영 TV가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이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거를 지금은 아직 많은 분들이 정치권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네, 아직은 네. 관심이 덜하지만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컨텐츠가 많이 모아지면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네. 아, 저기 들어가면 각 우수 사례가 분야별로 다 있어. 근데 이게 네. 텍스트로 보면 느낌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청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단체장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아, 저게 저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구나. 네. 이해가 쏙쏙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소통하고 계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SNS도 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 50대.
근데 어르신들이 비율이 34%나 돼요. 65세 이상. 그러니까 동네를 많이 좀 다니셔야 하잖아.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야죠. 마을별로. 직접 가야 좋아하셔요. 왜냐면 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수는 지역에서 어쨌든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르신들께서 가서 안 보이면 서운해 하시죠. 가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럼요. 뭐 세찬 좀 드시고 막 이렇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여가 음. 백제 고도기도 하지만 지역에 사실은 서울보다 넓어요. 부여가 서울보다 훨씬 넓은데 4개 고을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여군이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을마다 국립학교가 하나씩 있었죠. 그게 향교예요, 향교. 향교가 4군데나 있는 데가 전국에 2군데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부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유림 어르신들도 계셔요. 그래서 유림 회장님도 계시고 향교마다 전교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은 이제 군수인데 실제 군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서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됩니다. 네. 그러다 은평은 보니까 어떤 직접 가야 방식으로 돼요. 소통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보통 SNS로 많이 하려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은평톡 그다음에 소식지라든가 또 은평 홈페이지라든가 많이 하려고 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일 그동안 잘했던 게 코로나 전에는 악수하기예요. 저는 굉장히 악수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전에 의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아니 청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악수를 자연스럽게 잘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생활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악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악수하면 그분들과 이제 눈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좀 답답하고 실제로 그분들과 많이 대면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물리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악수하니까 합니다. 생각나는 의원이 있어. 네, 네. 한정혜 의원님도 여성이잖아요. 네, 네. 이분 이렇게 악수를 하면 굉장히 꽉 잡아줘요. 네, 힘 네. 꽉 주고. 네. 근데 그런 악수를 딱 하고 나면 네. 느낌이 굉장히 좋아. 네, 네, 네. 뭔가 이렇게 강단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나를 굉장히 뭐랄까요? 신뢰하고 서로. 신뢰한다는 네, 표현 네,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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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아쉬워요. 김 부총장님께서 일가견이 있구나. 네, 네. 그건 이건 딱 스타일이 단체장 스타일인데요. 리더의 조건에 아니, 부합한 거 아닌가 저는 싶은데. 정말 네. 좋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악수하고 얘기 나누고 또 눈 맞추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악수는 다른 데 보면서 악수하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표 네. 깎아먹어요. 그거 그런데 절대 안 돼. 저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악수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러면서 서로가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요즘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려운 애로사항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고민거리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제 뭐가 아마 있습니까, 다른 대표적으로? 단체장님들하고 공통적으로 같을 건데요. 2가지 있어요. 제 입장에서 한번 해보니까 하나는 이제 위임 사무가 굉장히 많은데 위임 실제로, 사무, 예, 중앙정부 해야 할 일을 예, 넘겨주는 거죠. 근데 그냥 넘겨줄 게 아니라 다 넘겨줘야 되는데 돈은 별로 안 주면서 그렇죠. 넘겨주죠. 그래서 결국은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재정분권. 네, 재정분권. 아니 돈 많던데 아까 1조 2천억 더 달라는 그런데 거예요? 많은데 겉으로만 많지 뜰 게 별로 없어요. 아, 말도 정해져서 안 돼. 와버리니까. 이미 SOC나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래도 빚이 많진 않았대요. 한 295억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인수받은 빚이 네. 올해까지 다 갚았습니다. 어이 그래요. 근데 이제 왜 갚았냐면 결국은 빚이 많으면 중앙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빚을 왜 지겠어요. 이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인데 문화공간 하나 제대로 없어요. 문예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나 미술관 같은 거 이런 거는 국고 보조 전혀 안 돼요. 사실상 그냥 300억짜리를 짓든 400억짜리를 짓든 딸랑 20억만 준다고 문체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수입이 세금하고 세외 수입까지 합쳐도 530억밖에 안 돼요. 530억 갖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거든요. 직원들 월급 주는 게 700억 정도 되니까 아니 연봉 뭐 다 합쳐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단체에서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기초단체는 광역시도나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아주 심하게 받아요.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예. 중요한 말씀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으로 예. 꼽아주셨고 청장님은?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개념인데 지방 분권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는
지역 균형 발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예산도 많이 내려가서 뭐 도로도 놓고 뭐 이런 거 시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지역은 그게 잘 안 돼요. 실상. 그래서 예산 구조도 지방이 많이 내려야 돼. 그래서 아까 뭐 예산 구조도 너무 다 차이가 나잖아요. 네. 저희가 50만에 저희가 이번에는 8천억이 좀 넘고 이제 작년에 1조여도 그랬는데 그러듯이 저희가 균형 발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기초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을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지방만 먼저 해야 돼. 이거는 서울은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 중에서도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강남에 쏠리는 네. 현상이 있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강남에는 가면은 지하철역부터 시작해서 한 동에 지하철역이 다 있는 것도 거의 상당히 많이 있지만 거의 60% 이상 있을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이. 그렇지만 강북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여서 오히려 서울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강남하고 한번 붙자. 이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나이 벌듯이. 자, 이 방송을 해보면서 다음 주자로 이런 구청장, 이런 군수, 이런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봤는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일 잘한다더라 라고 들었던, 알고 있는 단체장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신안군. 박우량 신안 군수님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유는요? 박우량 신안 군수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원래 당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신안 군수를 3번째 하고 계신데 아, 세 번째요?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군수하기 쉽지 않죠. 얼마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일을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분은 원래 또 관료 출신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정당인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도 일을 잘하시는데 그중에 제가 꼭 배우고 싶은 게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지금 뭐 서울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 농촌 지역에 예산 보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도 낮고 그리고 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1년에 60억도 훨씬 넘게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도 제대로 버스를 다 못 대주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0원짜리 행복택시도 도입해보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인수해서 군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비용은 절반 들어가고 그리고 기사분들 더 많이 채용하고 그다음에 배차 간격 더 늘려주고 그리고 오지까지 알겠습니다. 다 보내고 신안군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네. 그 사례를 전국적인 모험으로 만들었던 박우량 군수를 추천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주셨고요.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예. 벤치마킹 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좋은 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은 저는 이제 저희 은평에 체육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땅만 보면 체육 시설 지어드려야지 우리 건강도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 전국에서 땅 부자인 홍천의 허필용 군수님하고 MOU를 맺었어요. 홍천, 네, 홍천 허필용 군수님하고 강원도. 네. 그래서 저희 민간인, 그러니까 저희 체육회 분들과 같이 가서 게임도 하고 하면서 MOU를 맺고 거기서 우리 지자체끼리 연결해서 그 체육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이 협약을 했는데요. 서울의 체육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은평이 네, 네. 홍천의 체육 네, 시설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네, 아. 그런 이제 구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허필영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땅 부자에 어떻게 지금 땅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굉장히 인구는 많지만 실상 땅은 부족한데 그 땅 부자가 홍천에 땅이 예, 넓지. 그 전- 서울과 가까워요. 전국에서 가장 큰 곳이에요. 도시예요? 땅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필영 군수님을 추천합니다. 아, 좋네요. 네, 두 분 네, 다. 네. 의미가 있네. 네. 네. 지역 특산품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평구에서 여러 가지를 들고 오셨어요. 네. 구청장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네. 달빛 유자. 이거. 맛있겠죠? 예. 이거 은평- 처음 보는데? 그렇죠. 처음 생산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래요? 네네. 은평에 장수 막걸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장수 막걸리가 있죠. 유명하죠, 장수 막걸리. 네, 장수 막걸리가 있는데요. 네. 은평에 증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 막걸리와 저희 은평이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은평의 봉산에 있는 꿀과 또 유자와 또 이 장수 막걸리 쌀과 해서 국산으로 해서 달빛 유자라는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 막걸리가 저희가 9월달에 이제 시판을 했는데요. 네. 이게 벌써 100만 병이 팔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술집 가면 네.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 CU 편의점이나 또 저희 은평에 있는 데부터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백화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백화점도 들어가 있고 CU 편의점에 편의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달빛 이게 유자입니다. 뭐 비싼가요? 이게 아마 지금 한 3,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막걸리 치고는 좀 고급이죠. 그러니까 국내산 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6개월 동안 유자 보관 막걸리. 가능해요. 예, 예. 유자 막걸리. 달빛 유자. 그럼 은평하고.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수 막걸리는 남성이고 이거는 여성들이 정말 좋아해요. 주로 이런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등산 끝나고 등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잔씩. 저희가 달빛 유자란 말도 은평구에서 여러 주민들과 함께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방송 고맙습니다. 끝나고 한번 네. 시음을 시음을 한번 하는 걸로 해볼 수 하고요.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이 가방이 있죠. 네, 가방. 그다음에 이게 뭘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다. 이게 앞치마죠. 예. 앞치마인데 이게 청바지로 만들었나요? 맞습니다. 청바지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우리 도올이라고 해서 네. 우리 시니어 일자리로 만든 겁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활용으로 그렇죠. 버려지는 헌옷을 헌옷을 걷어서 걷어서 세탁을 다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게 컴퓨터 가방 컴퓨터 될 수- 가방. 네네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앞치마도 있고 또 도올이라고 해서 아예 여기 새겨서 하고 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다 마스크도 다 만들었어요. 어이, 좋네요. 네, 예. 마스크도. 필터까지 다 마스크도 이렇게 우리 은평구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주변에 이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어려운 분들께 드리기도 하고 네. 지역에 예. 그다음에 상공인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여러 곳에 나누기도 하고요. 또 판매도 됩니다. 아, 판매도 네네, 하는 거예요? 판매도 됩니다. 네, 네, 네. 일회용이 아닌 거죠? 일회용은 이거는? 아닙니다. 면 소재. 그렇죠. 예. 또 필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고요. 네, 네, 마스크이고요. 또 야, 저희가 이 이건 뭐. 공방인데요. 예. 은평의 공방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좀 만들어진 건데요. 네. 이게 희망 목공소라고 있습니다. 희망 목공소 이게 받침대예요. 예. 이쁘죠? 이쁘네. 네, 이쁘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네. 어르신들의 목공도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죠. 예. 네. 야, 목공은 많은 분들의 로망인데. 로망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볼펜도 다 만들어서 볼펜도 만들어요? 네네네. 은평 희망 목공소라고 해서 다 이렇게 제작을 다 아, 볼펜 그렇군요. 다 이런 식으로 네. 또 만들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뭡니까? 받침대입니다. 아. 야. 받침대. 너무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예, 좋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향수병. 음. 여기다 향수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 목공에서 그러니까 네네. 시계에다가 그 수업을 받았던 분들 네, 이런 본인들이 분들이 다 제작한 본인들이 다 만든 거죠 이게. 네, 네, 남비 받침대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드셨죠. 잘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요. 저희 은평에 또 어떤 곳이 있냐면 네. 그 장기방이 있는데요. 장기방하고 그 바둑 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책상하고 걸장을 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네, 이렇듯 은평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곳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별로 없잖아요. 제품들이 네. 없는데 특산품이 전 나오기가 쉽지 않죠. 특산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막걸리는 탐나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이거는 정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은평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네, 네. 이건 다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실제로. 그러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은평에서 만든 특히 이제 대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달빛 달빛 유자일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이것도 다 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다 수 있습니까? 미리미리 주문하면 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저희 이제 은평에 전화 주시면 그 네. 연결을 다 해드리거든요. 도올이라고 해서 도올. 네, 도올로 연결해 주시면 다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다 주문 제작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네. 목공 체험장이라고 네. 해서 희망 목공 체험장 미리미리. 진관동에 있네요. 네. 진관동에 있고 문의 전화는 351-8029. 네. 그래서 목공 아까 이런 제품들에 네, 대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희망 목공 체험장으로 네. 연락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시니어는 이게 작년에 상을 또 받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한 예. 것 자체가 상 네. 받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니어 클럽에서 한 일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부여의 특산품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여 군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들고 오셨는데 네.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는 백제 고도이기도 하지만 농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예 특작 시설이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고 당연히 충청남도에서도 1위인데요. 충청남도 원예 특작 시설의 41%가 우리 부여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과체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 뭐가 많이 나온지 알아요. 아까 방송에 들었어요. 예. 방울토마토 1위. 방울토마토 전국 1위. 그다음에 아까 수박, 딸기. 수박, 딸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밤은 임산물이긴 하지만 전국 밤 생산량의 23%가 부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공주한테 밀리잖아요. 아, 지금 이제 많이 따라잡았고 잡았습니까? 뭘로 잡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밤이 군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올해부터 군납이 되는데 네. 부여 밤만 됩니다. 그래요? 예. 거기 뭐 사성 장군이 구회 출신 있나요? 왜 부여반만? 내가 하는 거예요? 육군병장 박병장인데 육군병장 원래 갈참은 사성장군하고도 안 바꿉니다. 아니 근데 원래 밤은 부여에서 원래는 유명했다면서요? 지금 원래- 공주밤이 유명해지는데 그게 뭐 스토리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신문에도 나와 있고 네. 이게 있더라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 뭔가 이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먹거리를. 네.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부여에 예. 이분이 일본까지 가셔서 예. 밤 품종을 개량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부여에서만 계셨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그럼 부여밤이 유명했겠죠 지금. 예. 근데 이분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공주까지 이제 전거를 가셔서 공주서도 또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부여 분들은 먼저 했는데 넓게 못 퍼지고 공주서는 많이 넓게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 그러니까 밤이 유명해진 거죠. 부여밤이나 공주밤이나 쉽게 얘기하면 둘 다 품질은 똑같다. 그 얘기죠? 아니에요. 부여가 더 좋은 겁니까? 부여는 시작은 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예. 공주가 하셨는데 공주 퍼졌으니까 이제 오래된 거예요 공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도 늙거든. 늙으면 이게 떨어져요. 품질이. 그죠? 품질이. 근데 부여는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부여 밤은 어. 좀 아직 젊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부여 밤이 더 맛있어요 사실은. 공주시장 모시고 네. 한번 반박을 아니 듣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것만 대한민국-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밤 하면 공주만 생각하는데 부여밤이 공주밤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지금 군수님이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제품명은 뭐예요? 알찬밤? 아니 굿들의 굿들의? 부여 밤인데 예. 그 안에 각각 다른 브랜드가 또 있어요. 여러 이거는 개가. 이제 농협에서 나가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은 부여밤이 전국 생산량 1위다. 유리다. 4분의 1이 부여에서 나오는 거 23%. 네. 그리고 부여밤만 대한민국 장병이 60만인데 60만 대군이 부여밤만 먹고 산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뭐야? 짧게 이제 이게 뭐냐면 네. 이거 한번 이게 양송이. 이게 양송이. 양송이에요. 양송이.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다 양송이 네, 양송이 들어가잖아요. 먹잖아요. 이거 생으로도 놀라지 먹고 마세요. 이거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거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할 때, 구워 네, 먹을 때 구워 이렇게 먹을 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주 맛있어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들기름에다가 소금 네, 넣어갖고 네, 네. 이렇게 찍어 맛있네. 먹어도 좋고 예, 맛있어. 요게 예. 놀라지 마세요. 전국 생산량 1위인데 예. 그냥 1위가 아니고 57%. 57%. 57%가 이거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먹고 있는 거 거의 절반이 부여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누가 드시든. 그래서 가격도 부여에서 결정합니다. 이거 하나 최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여에 놀러 가시면 네. 양송이를 저렴하게 네. 품질 좋은 양송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품질 좋은 양송이를 싸게 구입할 수는 없어요. 비싸요. 이거. 비싸? 그럼요. 아니 서울보다 좀 싸게 줘야 할 거 아니야. 부여까지 아니, 있는데. 우리 박지영 선생님 오시면 공짜입니다. 아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공짜는 싫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딸기도 음. 딸기가 지금 제철이에요. 음. 예, 지금 막 따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에 소비가 떨어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서 우리 농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도시 소비자들이 신선한 딸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요 딸기가 부여에
전국 생산량의 4%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그런데 부여 딸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바로 그냥 따서 드려봐야 되겠다. 근데 이 굿드레라는 브랜드는 군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그 거예요? 전부터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부여를 굿드레가 상대하는 브랜드. 영어의 굿하고 아, 예. 나무 틀이 합성어기도 한데 부여는 백제시대부터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항구가 있었어요. 구드레 비슷하죠. 굿드레 비슷하죠. 그런데 또 굿 좋다 좋은 드레 드레가 드레라는 것 우리말하고 같죠. 비슷하죠. 그래서 좋은 들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굿드레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9년 동안 국가 브랜드 대상위원회가 농산물 부분 대상을 9년이나 준 거예요, 이게. 야, 한번 이거 특산품 드셔보세요. 소개하다가 편집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너무 길어. 아, 그래요? 이게 어쨌든 굿들의 우리 예. 부여 딸기인데 드셔보세요. 맛있죠? 좋네요.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다네. 이거 끝나면 바로 아. 다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 국장님 이따 드려서 맛 보실 수 있도록 해야겠네. 근데 내가 먹어도 맛있다. 이거는 예. 역사 교과서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예. 눈에 이거. 요거를 이렇게 보면 옆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옆으로. 네. 봉황이죠. 그렇구나. 이게 용이에요, 용 한번 보세요. 예, 예. 용 발톱도 있고, 네. 그죠? 네. 용 몸통, 용 발톱 막 여기가 용 머리에 해당. 이게 이제 백제 시대 때 예, 나왔던 이게 보물인가요? 국보로 돼 있네. 국보죠. 국보. 국보 287호. 287호. 예. 이게 동의 동. 그래서 이게 다. 금동 대향루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악기를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네. 전문고 같은 거. 있어요, 그죠? 있어. 예. 예. 그래 5사람이 있는데 오악사라고 그러고요. 예. 이건 탄을 형상화시킨 거고 이런데 각종 동물들이 맺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연꽃으로 음. 이걸 받치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멋있어요, 진짜. 불교 사상과 음. 도교 사상이 도교 사상. 예, 함께 있는 건데 요게 웅진에서 부여로 천도하신 왕이 성왕인데 성왕. 예, 성왕이 전투에서 네. 돌아가십니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의덕왕이 아버지 성왕을 네. 기리기 위해서 능사라는 절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모실 때 사용했던 향로인데요. 예술성으로나 이 향로에 들어가 있는 사상 이런 걸로 봤을 때 동양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도 만드나요, 지금? 만들어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예, 있습니까? 예. 이게 실물 크기인데요. 네. 요게 무려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어. 제작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네, 중요해서.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아주 이제 축소판 아주 작은 것도 있는데 그게 한 28만 원 정도. 28만 원. 네. 네. 근데 집에 이렇게 보관할 만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야,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이 있어, 진짜. 이게 이제 6세기 정도에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6세기, 7세기 정도에. 6세기라고 보면 되죠. 538년에 네, 성왕이 천도했으니까 네. 6세기인데 고대 국가 6세기 때 이런 정도 정교한 예술품이 나왔다는 거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죠. 그만큼 이제 백제 문화 장인들 네.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부여가 이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유물 유적이 땅 속에서 나와요. 네, 그런데 네, 네. 이거를 만약에 도굴이 됐다거나 해외로 밀반출이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거라고 우겼을 가능성이 크죠. 중국 사람들은 동복공정하면서 고골에도 자기네 땅이고 뭐 네. 우리 뭐 광개토대왕도 자기네 거라고 하고 할 정도니까 네. 이 정도의 가치 있는 문화예술품이 나왔으면 무조건 자기네 거라고 우길 사람들인데 네. 다행히 이 부여에서 출토가 돼서 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다 이게 네.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우리 군수님은 말문이 트이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굉장히 부여하면 보통 사람들이 백제 문화 이런 형태의 관광 상품은 예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농산품 중에서 부여가 잘 나가는 상품들이 많구나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송이, 그다음 밤, 딸기 또 방울토마토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부여의 대표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잘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부여 찾아주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이나 여러 쇼핑몰에 이런 데서 판매를 할 테니까요. 네. 많이 구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국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그리고 또 해당되는 지역 주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신다면? 네, 오늘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시국이죠. 너무나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다 보면 아마 새해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에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박시영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좋다. 자, 하시나요? 우리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K방역이라는 이름처럼 또 세계가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잘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이 높고 또 정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기도 하고 또 농업도시로 우리 전국에 아주 좋은 농산물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굿들의 공동 브랜드로 이렇게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농산물 부분 전국 브랜드 1등을 무려 9년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에서 나오는 수박,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거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우리 부여의 농민들이 힘이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관 함께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 박시영 TV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소개해 줬던 정책 사례들이 많은 지자체에 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생지역 알림 5회 은평구청장 김미경 구청장님과 부여군수 박정현 군수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